만약에 침체장을 두려워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네. 오히려 그 시점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네. 예상하시고 그때 빨리 갈아타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디테일한 네.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또 책 속에서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디테일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거주용 주택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갖는 게 맞다 라고 좀 주장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 주택이 없다, 나 지금 전세 세입자다 네. 라고 하시는 입장에서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어떤 원칙이나 공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이 그냥 약간 제 경험이 네. 좀 반영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실거주자는 지금이라도 살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즘 제가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손해보란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물론 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결국 그 부동산 시장 자체도 결국 이 자산 자체가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가 분명히 있다,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실거주의 상품을 가지고 투자 자산으로만 보고 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자체는 그 주택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약간 좀 뭐랄까 필수재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을 실거주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안 산 분들이 나중에 뭐의 그 뒤통수를 맞게 되냐면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거에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집을 안 사면 나중에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또 몇 년 후의 모습이고 그러면 차라리 속 편하게 실거주로 거주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물론 그때 잠시 떨어질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세 가격에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없었고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결국 장기적인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완벽하게 제 경험인데 실거주를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떨어지면 기분은 나빠요. 확실히. 그럼요. 근데 확실히 기분은 나쁜데 이 시점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냐면 이 떨어진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동산 또는 그 집이 왜 떨어졌는지 그러면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건 없는지를 공부하게 만드는 환경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공부했던 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그냥 단순히 실거주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나는 그냥 팔고 네.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타이밍을 못 잡아요. 아. 지금같이 상승장 상황에서 이렇게 혼동기가 나오는 상황에도 집을 못 사는 사람인데 과연 침체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 시장에서 과연 과감하게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의 대부분 못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합쳐놓고 보게 되면 공부도 되고 네. 크게 손해도 안 보고 전세 가격 상승에 뒤통수도 안 맞고 그런 것들을 합치게 되면 당신한테 유리한 것은 실거주더라 네. 라는 차원에서 실거주는 가능하면 무조건 하셔라 그러시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지금 경험을 비추어서 또 말씀 주셨는데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제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네. 대략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13년이고요. 네. 그때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 부동산 시장 뭐 동향 전망 뭐 이런 걸 분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연구원들이 이 순환보직이어서 부동산 맡았다가 네. 뭐 다음 해에는 뭐 물가, 금리 맡았다가 뭐 이렇게 돌아갑니다. 수출 뭐 이런 식으로 소비 이러니까 돌아가는데 네. 마침 그때 제가 부동산을 맡고 있었어요. 네. 그때 판단에 이제 저점에 다가왔다라고 판단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 4.1 대책이 발표된 네. 그게 2013년 4월입니다. 네. 그때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계약을 하면서
지금은 무조건 영끌에서 사야 되는 시점이다 음. 라고 판단해서 네. 그래서 입주 시점이 아마 2013년 7월이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7월. 그때쯤에 제 친구들한테도 사야 될 시점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산 친구들은 지금 자가 이상의 네. 좀 나름 부자인데 네. 그때 같이 안 산 친구들은 지금까지 집을 못 들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죠. 전세 살고 있어요. 계속 오르니까 또 무서워서 못 그렇죠. 사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야 될 시점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정리하셔서 사야 될 시점이 왔다. 적어도 그러면 반드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물음표만 크게 등장했을 때도 이 통계 오류가 있거든. 통계 네. 오류. 통계 오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르는데 샀는데 오르는 경우, 이거는 오류가 아니에요. 네. 의사결정의 오류가 아니에요. 근데 샀는데 올라요. 근데 이건 오류가 아닌데 샀는데 떨어져요. 이게 한 가지 오류죠. 네. 1종 오류, 2종 오류가 있는데, 근데 다음 한 가지 오류는 안 샀는데 오르는 거예요. 안 샀는데 떨어지면 오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네 가지 종류의 의사결정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데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샀는데 올라요. 샀는데 떨어져요. 네. 그리고 안 샀는데 올라요. 두 가지 오류 중에 뭐가 더 뼈 아플까요? 안 샀는데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샀는데도 떨어지는 경우라면 주거가치라는 것도 있고, 네. 우리 자동차 살 때 이 자동차가 중고가 돼도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이용한 가치만큼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고 네, 가격이. 그렇죠. 또 그렇게까지 나를 위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오류 중에 발생하는 그 뼈 아픔은 안 샀을 때 오르는 게 더 뼈 아프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네. 전망을 할지 모른다라고 전제하더라도, 그래도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그런 입장에서 사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전략적으로 갈아타기, 네. 이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전략적으로 갈아타기라고 하는 부분이 시기마다 저는 조금 다르기는 하다고 보는데요. 네.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그냥 장기 그 본인의 네. 그 방향성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로 꾸준히 간다라고 예. 하는 차원에서 일단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그렇죠. 네, 방향성은 그렇게 두고. 네, 방향성을 먼저 그렇게 잡아두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 없이 예. 뭐 오르네 그러면 쫓아가고 약간 좀 추격하는 그런 부분을 한 경우가 많은데 네. 그동안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강남이 가장 많이 올랐다 뭐 그다음에 어디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그 시점에 내가 장기 방향성을 가지고 상급지로 계속 이동한다라는 차원으로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침체기다 상승기다 또는 그 애매한 시기다에 따라서 그 상황상마다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침체기가 왔다. 그럼 침체기가 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강남과 같은 A급 입지가 상대적으로 뭐 떨어졌다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시점에 영끌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평가된 것들을 살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진입하기가 편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먼저 장기 방향성을 잡고 난 다음에 네. 시기별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찾아라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갈아타기. 여러분,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기서도 좀 포인트를 네. 가져갈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침체장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만약 침체장이 오게 되면 네. 이때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기 정말 좋은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과열로 인해서 영끌하고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상태에서 과대 낙폭이 발생할 거거든요. 네. 과대 낙폭이 발생하는 순간 네. 나는 그것을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올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침체장을 두려워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네. 오히려 그 시점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네. 예상하시고 그때 빨리 갈아타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죠. 그렇군요.
제가 제 책을 이렇게 보다가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을 발견했었습니다. 네. 그 문장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금이 뭐 적기라거나 뭐 지금이 너무 늦은 시기라거나 그런 것은 없다. 네. 그냥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점, 어떤 그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네네. 좀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부동산, 한국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본다면 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지난 2013년 저점을 찍고 네. 지금 2022년 현재 예. 상당히 많이 오른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아니면 반대의 금리 인상의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그 외부 시장 환경에 따라서 임계점을 넘어서 떨어질지라고 네. 하는 부분 쇠퇴기로 접어들 수 있는 되게 혼란스러운 혼동기의 힘겨루기 상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판단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시기에, 네. 이런 시기에는 그렇다면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지 제안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무주택자 분들과,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분들, 그 다음에 네. 다주택자 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쉬고. 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욕심이 조금은 많이 있어서 내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조금 네. 과다하게 담으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어쨌든 지금 혼동기라고 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50은 상승이고 50은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50의 그 하락의 50%가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본인의 포트폴리오들을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겠네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네.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는 네. 아마도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부채 없이 다주택자를 이신 분들도 있지만 네. 상당히 많은 비중의 이 부채가 다주택자들의 부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금리 올릴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하는 지금 이 시점에는 아무래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욕심을 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시거나 뭐 경제 현상을 공부하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터지는 건 부채가 터져요. 그렇죠. 예, 부채가 터지니까 네. 그 부채 부분을 갖다가 뭐 정부가 가계부채를 갖다가 지금 조정 규제를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나쁜 쪽으로 보게 되면 왜 우리의 그걸 막냐라고 하는 거지만 네. 그 부채가 터지는 과정이 마지막에 법을 내서 터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본인들이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걸 아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당연히 네. 자신의 그 부채 관리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군요. 지난 2008년 9년도 상황에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던 단어가 하우스포였잖아요. 그렇죠. 그 하우스포가 결국은 부채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부채 얘기를 했지만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구입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럴 때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럴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네. 이제 조금씩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고 누구는 팔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상승의 속도가 너희들이 지난 몇 년간 힘들어하던 그 엄청난 상승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뭐 제 책이라든지 네. 다른 책을 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좀 공부하고 맞아요. 와신상담하고 네. 사실 와신상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도 사실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 경험상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97년, 98년 첫 투자를 할 때에 의심이 갔던 게 뭐냐면 지난 그 90몇 년이니까 90년대, 80년대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고 쟤네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라는 그런 굉장히 부담이 컸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시장은 그런 분들한테만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한테도 기회를 준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주택자, 일주택자 분들은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니까 일단 네. 알려고 노력해라. 안 사도 좋다. 괜찮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아, 저한테도 참 도움이 되는 그 인사이트 많이 주셨고요. 벌써부터 막 인사이트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읽고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네. 더 확확 와닿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전에도 뭐 비슷한 대담을 나눠본 적도 있으니까 또 복기도 되고 네.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인싸의 마무리 네. 순서인데요. 마무리에 공식적인 네. 질문들도 있고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김광석이 생각하는 신현강. 아,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신현강. 네. 자, 신현강은 신호다. 아, 신호다. 네. 과대하게 평가해 줬는데 기분은 되게 좋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과대하지 않습니다. 워낙 겸손히 좀 깔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현강 대표님의 이런 인사이트, 또 여러 가지 말씀들, 또 책에 담겨 있는 그런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신호를 판단하고 읽어나갈 수 있는 그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신현강은 신호. 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저도 또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죠.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더 많은 기회를 안 드립니다. 네. 딱 10글자 이내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10번 읽어라. 10번 읽어라. 네. 아,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책을 10번 읽어라.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아까도 그랬잖아요. 한 번 읽어서 이해 못할 거다. 네. 두 번 읽어서 이해 못할 거다. 예. 예. 그리고 세 번 읽어서 하나씩 둘씩 이해가 되면 네.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여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분명히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다른 책도 볼 거니까. 네. 그래서 10번만 읽어라. 네. 아, 정말 10번 읽어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한 번 읽고 다 온전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걸 기억하는 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댓글 속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게 있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과 두 번째, 세 번째 읽었을 때의 느낌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네요. 아. 그 속에 또 다른 내용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한 번 더 10번만 읽어라.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10번 읽다 보면 네. 그 보석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나름대로의 통찰이라고 할까요?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 질문인데요. 나에게 부동산이란? 애증이다. 애증. 네. 부동산은 애증. 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제가 부동산을 할 때는 제가 부동산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타고난 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촉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촉이 있어. 뭐 이걸 읽고 판단할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때가 제가 97년, 9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그렇군요. 근데 그때 제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자만심에 빠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부동산은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속된 말로 다 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때가 한 2003, 4년도였었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사실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경제학을 별로 재미없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05년도, 2006년도 금리는 인상하는데 2005년도부터 또 금리가 인상됐잖아요. 그렇죠. 네. 왜 집값은 오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경제 현상과 또 다른 부분, 또 맞물리는 부분을 하면서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실패도 많았고 성공도 많았다 보니까 네. 근데 애증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서 너무너무 싫었던 네. 분야, 예. 또 성공을 하고 조금 그 약간 수익을 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분야.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증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동산은 애증이다. 하지만 평생 갈 것 같다.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애증 관계처럼 부동산 시장과 계속 함께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촉을 믿고 도전했다가 성공해서 자신감을 얻었지만 또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견지를 갖게 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또 하이라이트 질문이죠. 나에게 불용이란? 나에게 불용이란 요즘 유행하는 단어 있죠. 네. 부캐. 네. 근데 저는 불용이 본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면서 제가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 게 그 불용이라는 걸로 네. 사람들한테 많은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 불용이 지금 저는 본캐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뭐 부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다시 본캐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불용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본캐처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쓴소리가 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이게 좋은 소리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원래 제 모습인 양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불용이 일종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본캐의 역할을 꼭 하고 싶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 그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네. 그 옆에 있던 한 연구원이 그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네, 네. 그분이 맞아요. 그때 보고서로- 현대경제연구소 때 맞아요. 네, 하우스 기억납니다. 푸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쓰셨던 저보다 선배인데 쓰셨고 그래서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네. 커졌었고요. 저도 얼마 있다가 식탁 물가라는 단어를 세상에 네. 던진 적이 있어요. 식탁 물가, 네. 체감과 다른 물가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면 주캐고 또 어떤 애칭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부캐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저도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주캐로 가고 네. 소속된 직장이나 뭐 학교나 이런 것들은 부캐로 밀려나는 네.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네.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 보다 이런 걸 체감하게 됐어요. 네, 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책임사란? 본캐를 만들어주는 과정?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데 출연을 해서 저를 알려주시고 네. 또 그 제 생각을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용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네. 그 부동산에서 좀 제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본캐 역할을 만들어주는 네. 또 그런 어떤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책임사는 본캐 역할을 만들어주는 네, 그 통로. 네, 너무 감사한 표현이시고요. 또 우리 대표님께도 정말 그렇게 느껴지신 것처럼 오늘의 시간이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들께도 이 책임사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의 많은 노하우 충분히 많이 뽑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이 건전한 스스로 판단하면서 적절하게 부동산 투자하는 건전한 부동산 투자 문화 형성에 본 영상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